너의 행복을 바라는 내 맘이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커다란 손짓 그 뒤에 감춰진 초라한 소원을 보여줄 수 없었지. 내 작은 날개에 네 꽃잎을 태우고 어디든 날아가고 싶지만 너의 하늘이 되어 줄 순 없단 걸 깨달아 하염없이 곁을 맴돌고 맴돌아 가끔 세상은 어디에도 눈을 둘 곳이 없어. 고개를 숙인 너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실바람이라도 살랑 불어와 너를 달랠까. 온 마음 나비의 꿈을 꾸었네. 닮은 듯 다른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아프지 않기를. 노란 물이 든 네 손을 잡으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고 싶은 걸. 아름다운 밤 그날들을 채운 웃음은 설레는 입맞춤이 되어 나는 너의 나비가 되어 가끔 세상은 어디에도 맘을 둘 곳이 없어. 너의 품속을 파고 들면 눈물이 쏟아져. 사랑한다는 말로 부족한 이 마음이 너의 향기를 따라 나비의 꿈을 꾸었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한국은 자살에 관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땐 여러 가지 징후를 보이고 주위에 절실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 포 유 생명 이야기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살 예방에 관해 얘기 나눠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 차바우나 신부님,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신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차바오나 신부님,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부동의 1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예, OECD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가 1위,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하고 비슷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는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굉장히 네. 높은 그 수치를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뭐 2019년 통계를 봤을 때에도 한 해에 13,600명 정도의 하루에? 아니요, 한 해. 한 해에? 한 해, 예. 네. 그러고 있고, 하루당으로 따지면 38명 정도. 예, 그래서 시간당으로 하면 1.56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통계 안에 좀 가려진 것들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살이 보고되지 않은 사고도 5%에서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더 많다는 네. 이야기죠. 그래서 유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추락사, 뭐 아니면 사고사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 정도가 15에서 20%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았고 혹은 실패해서 그 경우에는 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뭐 적게는 20배, 40배에서 100배까지 추정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은 그 자살에 대한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수어사이드 서바이버, 자살 유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 네. 생존자라고 합니다. 생존자. 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살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따졌을 때 단순히 제가 통계만으로 봤을 때보다도 훨씬 사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알게 모르게 저의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교수님 주위에도 자살 사례가 있었나요? 예전에 좀 환자도 있고 네. 제 주변에도 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 환자의 경우에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환자 치료하는 동안에는 없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환자 보호자가 찾아오셔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뭐 의무 기록을 아마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 이후에 돌아가셨구나.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의 4년차 때 항상 그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 학생 때 이렇게 같이 좀 의료나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꿈을 같이 꿨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배 부부였는데 그 부인이 먼저 그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그 후배가 좀 스스로 문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자살이 어떤 자살의 큰 형태 두 가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 자살을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우울증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지다가 자살하는 경우, 그리고 또 적지 않게
이전에 우울증이 길게 있지 않더라도 뭔가 화나 분노, 또 이제 자기가 그 부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아마 죄책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이 음주 상태에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네. 자살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가족, 생존자에게 굉장히 많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데, 저 역시도 그들이 아주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마음속에 합리화를 하면서도 또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거를 잘 막지 못했다, 또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었고, 지금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또 마음이 저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살은 뭐 본인이 굉장히 어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나서 선택을 하는데 예,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찬미 씨도 혹시 뭐 주변에 그런 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신부된 지 얼마 안 돼서 본당에 활동하시던 자매님이 사제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오시자마자 찬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방금 남편이 그 자살을 한 거를 목격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저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신부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몇 마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도 모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이제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때도 저도 잘 미숙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그 돌아가신 분의 친구분 중에 또 신부님이 계셔서 그 신부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자살자지만 우리 교회가 분명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잘 못해줬구나. 그래서 제가 한참 후에 이제 신부된 지 20년이 넘어서 또 몇 년 후에 또 제가 아는 그 지인의 딸이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6개월 된 아기를 남겨놓고 투신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연락을 받자마자 가서 위로해 드리고 또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알리기가 좀 껄끄러우시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알리는 대신에 제가 대신 장례 미사를 치러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한두 번씩은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힘든 경험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환자들 보시고 또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힘들어야 스스로 죽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어느 정도 힘들어야 실행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본인이 힘들 때 자기도 죽고 싶다. 근데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자살을 선택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이 어떤 용기나 이런 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자살의 정의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상태라고 돼서 뭔가 이제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어떤 자기 목숨을 끊으니까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정신의 상태가 스스로의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고 좀 봐지거든요. 우리가 우울증이 그 자살의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 또 자살 행동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는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본인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몸이 아파서 고통을 가지고 죽더라도 일시적인 고통을 갖는 것이 앞으로 지속될 오랜 고통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인지적인 왜곡에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전 단계에 제대로 어떤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예, 깊은 어떤 정신적인 예.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뇌 작용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이제 뇌에서의 어떤 기전을 네. 이렇게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 정도 이렇게 우울증이 있더라도 자살을 하신 분하고 네. 우울증이 있지만 자살까지 안 간 분들의 음. 뇌를 좀 비교를 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뇌에는 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욕구, 네. 충동을 담당하는 네. 네. 그런 그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연계라고 해서 네. 그 뇌의 아주 깊은 곳에 있고요. 이 부위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할 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네네네. 부위가 이제 판단하고 사고하고 그 충동을 절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우울증에서는 이 전두엽과 변연계가 모두가 기능이 저하됩니다. 네. 전두엽이 변연계를 잘 통제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그 우울증 환자에서는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살 사고가 올라올 때 전두엽이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받고 좀 어떤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뇌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변연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상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예. 내 의지라기보다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당하는 네, 예. 어떤 그런 뇌 상태에 뇌 의해서 상태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네. 그래서 우울증이 단순하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질환이 아니고 그 뇌 질환이고 뇌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극복이 잘 안 네. 되는 스스로는 네.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필요한 것이죠. 네. 예.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바우나 신부님 그 심리적으로 보통 어떤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자살을 선택을 할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정리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정리된 유형이라기보다는 네. 개개인이 네.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아주 남들보다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정말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렇죠. 또 어떤 한테는 남이 봤을 때 너무 큰 고통도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네. 거로서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 변화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외관이니까 뭐 갑자기 뭐 밥을 못 먹는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뭐 육모가 갑자기 이렇게 네. 돌보지 않는다든가 그렇지만은 그 뒤에 그 심적인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걸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살을 하고 그 힘든 선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통의 크기가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으로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바라봐주는 것이 자살 예방에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힘들어 할 때 야, 그 정도가 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그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아주는 네. 것이 중요하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가 이거 지금 죽는 것보다 네. 그 앞으로 지속될 고통을 더 생각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젊은 사람한테 앞날이 9만인데 사셔야죠. 그러면은 네네. 당신은 앞으로 주구장창 그 고통을 사십시오라고 그렇죠.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런 힘내세요. 충고나 뭐 그런 것도. 훈계 이런 거는 그 사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자살 충동을 더 쉽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이에 대한 역학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서 한 10에서 15%는 자살 사고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우울증 성인 남녀에서 우울증 비율이 한 평생 유병률이 한 5% 되거든요. 인구로 따지면 한 220만, 30만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잘 받아야지 어떤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한 60만이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0만 정도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일단은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네요. 인지 못하는 경우도 네. 좀 있고요. 아니면은 알지만은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유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 가정 내에서도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래서 운동하고 네. 일상생활 해나가면 좋아질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말들이 이어지다 네, 보면 의사한테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예, 잘 못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힘든 걸 옆에 사람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그 신부님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기운 내지 그래, 네. 의지를 가져보지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환자분들은 그 우울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미 많은 네.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들이 힘들지만은 자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네. 가족들을 돌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다 안 돼서 이렇게 우울증이 깊어지고 더 이상 혼자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정말 너를 이렇게 이해한다, 네. 너 힘든 상태 이해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혼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전문적인 치료를 받자라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 교수님이 보시는 이제 환자들이 다양한 그런 징후를 갖고 올 텐데 예. 우울증도 뭐 좀 심하신 분이 있고 좀 가벼운 분도 있을 텐데 예. 이런 징후를 보이는 환자들은 극단적인 선택할 위험도 있겠다 뭐 그런 것이 보이나요? 예, 뭐 어떤 이제 뭐 촉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예. 일단은 그래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또 가족과 같이 왔다면은 가족과 치료받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왔을 때 어떤 우울한 기분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분노감 이런 것이 있을 때 네. 자살 사고를 좀 당연히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뭐 죽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든가 어떤 죽음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러워하거나 네. 이런 생각을 보이는 경우에 이 사람이 다른 그 자살의 고위험 징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살을 많이 시도하는 경우들이 보면은 제일 많은 게 과거에 실제 시도가 있었던 경우, 네. 제시도가 많고요. 또 가족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우울증이 중등도 이상의 네. 심한 우울증인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남용이 같이 네. 그 동반된 경우,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과거력이라든가 병력도 살펴보고요, 네. 가족력도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네.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 계획도 물어보고 이제 확인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촉을 가지고 느낌이라기보다는 모든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네. 좀 성실하게 면담해 나가면서 찾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접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환자랑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런 징후가 보인다 했을 때 가족한테도 귀띔을 해주시나요? 예, 참 많은 그 환자들이 굉장히 고립돼 있죠. 우울증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네. 자살 생각하는 힘든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자기의 힘든 상태를 이렇게 교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외래 진료 오시는 분이나 네. 심지어는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하고 오신 분조차도 네. 본인의 그 상태를 어떤 좀 감추려고 하고 네. 가족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저는 더 이상 진료 받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환자의 비밀을 네. 유지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덕목이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런 비밀 유지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환자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네. 이렇게 보호자에게 네.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 설명함으로써 이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환자에서 떨어지지 않고 네. 돌보도록 해주고 또 위험한 그런 자살 도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좀 치울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그래도 위로가 되고 환자에게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좀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서 가족들에게
이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되게 지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오랫동안 아니면 놀란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이 가족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환자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귀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차바나 신부님, 지금 자살예방센터 활동을 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징후들, 네.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좀 위험하구나 이걸 미리 좀 알아차려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안에서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좀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봐줄 필요가 네.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랑한 사람을 떠나고 보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때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보내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언어적으로는 뭐 천국은 어떨까, 뭐 혹은 뭐 돌아가신 누가 보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간구하시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그것도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신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죄책감이라든가 절망감 아니면 요즘 너무 뭐가 잘 손에 안 잡혀 등등등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 캐치할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친하다고 하면은 그 뒤에 깔려 있는 배경들을 통해서 더 많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또 이제 행동적인 신호로 보면은 그 뭐 직접적으로 자살 도구를 이렇게 뭐 네. 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사온다든가 아니면 뭐 자해 흔적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외모가 갑자기 뭐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보이고 위생에 너무 관심을 안 쏟는다든가 그다음에 그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고 갑자기 관계가 정리되고 이런 것들도 신호일 수 있겠고요.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큰 급격한 스트레스, 뭐 이혼, 실직, 뭐 이런 네. 등등 뭐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연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상황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변했네. 혹은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왜 안 하던 말을 하지? 할 때 그럴 때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옛말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밥을 안 사던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면 너 죽을 때 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민감하게 좀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나 죽고 싶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 것이 하나의 구조 요청이다. SOS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못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것이 도움 신호였구나. 그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뭐 이미 딱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신호를 보내지만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화중에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나 정말로 죽을 마음이 있어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해도 에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네. 넘어가는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네. 누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실제로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민감한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용기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투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일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일은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계신 전문가분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자살 위험도 그렇고 이게 아픈 겁니다. 아프면은 옆에서 간호도 해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맞아야죠.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넘겨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정신건강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확실히 어떤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그런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자살률이 줄어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그게 우울증인데 뭐 치료를 받은 사람에서 자살이 어땠는지 네. 또 받지 않아서 어땠는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아, 당연히 이제 네. 그 어떤 진료 세팅에 왔을 때에는 네. 치료를 좀 했겠죠, 충분히. 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울증 환자가 왔을 때 네. 그럼 우리가 약물 치료나 뭐 정신 치료나 이렇게 동원해서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느냐 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처음에 왔을 때 치료했을 때 한 50%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네. 예.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치료 반응이 떨어져서 약간 좋아지더라도 우울한 상태 많이 남거나 네. 아니면 우울증이 아주 되게 남아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뭐 2차적으로 약을 뭐 병합한다든가 네. 좀 더 강화된 치료를 한다든가 하면은 한 20%는 또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한 7, 80% 정도는 우울증을 치료했을 때 환자가 우울 상태에서 회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회복된 이후에 또 그분이 어떤 삶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자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7, 80%의 환자들이 우울증에서 회복하고 잘 유지한다면은 자살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네. 것이죠. 예. 네, 그렇게 어떤 심각한 상태에 가기 전에 사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어떤 따뜻한 관심, 사랑, 예. 또 우리 본인 스스로도 어떤 신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 안에 어떤 좀 강한 어떤 내공을 좀 키우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이제 앞선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까? 우울증이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을 한 번 앓고 두 번 앓고 세 번 앓고 또 네. 그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살과 연관해서 보면은 초발 때 네, 처음 우울증을 처음에. 앓았을 때가 자살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요. 세 번 이상 앓아서 자살한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네. 안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우울함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네. 처음에 치료를 잘 하는 게 자살로 가는 거를 아마 잘 예방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종교의 힘이라든가 다른 네. 비치료적인 부분의 힘을 얻긴 어렵겠지만은 네. 이후에 그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회복됐을 때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신성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고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오늘 토크 콘서트 4U에서는 9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자살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도와달라는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아듣고 도와줄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ing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faces lined in pain, or su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Ragged men in the ragged clothes, silver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부분은 안간힘을 다해 버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치료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죽고 싶다는 누구인가에게 보내는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SOS 신호일 겁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쓴 저자가 자살이나 고독사를 당한 분들의 집을 마지막으로 청소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책에 보면 어떤 자살자라도 마지막 순간에 살려고 발버둥을 친 흔적을 남긴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주저음이라고 하던데요. 정말로 그런가요? 예, 주전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책 보면서 네. 더 눈길이 갔던 네. 대목들이 어떤 대목이냐면은 네. 너무나 자기 그 정리를 잘해놓고, 심지어는 그 자기 자살 도구를 사와서 그거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다 철저히 해놓고, 네. 또 정말 죄송합니다를 써놓고 그 죽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좀 더 제 눈에 띄었어요. 그 예전에 유명한 사건, 이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네.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혼자 그 이제 어르신이신데 그 책상에다 공과금을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뭐 국밥 사드십시오, 뭐 이런 식의 써놓고 네.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미안한 점도 있고 정말 그 마음들 참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죽음의 순간에도 갈등이 되는 거죠. 네. 무엇이 갈등이 되냐면은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양가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동시에 두 개가 있어요. 네. 죽고 싶은 사람이라도 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은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시야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가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주저흔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혼자 죽을 수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다른 길도 제시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들어주고 지지해준다는 그 마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 또 자살을 하시는 분들 유언도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정리도 하시는데 그들이 그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우연히 누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막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증언들도 좀 이렇게 어디 뭐 책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심정이었는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 환자 전공의 때 겪었던 환자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집안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네. 남편이 굉장히 건실한 사업가였고 근데 본인이 우울증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크게 손실을 입고 나서 네.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웠다 생각을 하고 음. 어느 날 우울증으로 아이를 못 돌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꾀죄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고통스러워 보이고 이 아이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는 나랑 같이 세상을 뜨는 것이다. 제가 동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건 이제 사후에 얘기를 네. 했던 것이죠. 네. 그 당시에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네. 근데 우울증이 충분히 치료된 다음에는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실제 그 집 가정 같은 경우는 부동산만 20억 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현실 상황과 맞닿지 않는 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 질문에 의도에 맞을 것 같은데 잦은 자살 시도로 오시는 그런 네. 분들일 겁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뭐 손목을 긋는다든가 이제 약을 과량 먹는다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그 응급실 그 상황에서는 잘 말씀 안 하십니다. 본인이 이제 수치스럽고 이렇게 피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데 외래에서 좀 차분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여쭤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이유들입니다. 네. 집에서 어머니랑 아침에 밥을 먹고 났는데 뭐 너는 왜 설거지도 안 하냐 이런 말 아니면은 가족들이 넌 앞으로 뭐 할래 뭐 이런 말 네. 사소한 말들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그 기분이 다운되고 가라앉고 네. 그 다음에 좀 예민해지면서 네. 손을 긋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소한 말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네. 손을 긋거나 약을 먹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가장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또 상처를 또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예. 뭐 제 경험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부부 싸움 하다가 네. 욱하고 이제 그런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뭐 가족 간에 서로 갈등을 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가족이 가장 옆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그런 시도를 했을 때 가족들이 잘 도와주었다면 뭔가 잘 이해해 주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자살 그 시도자, 네.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근데 자살 시도자분들이 재시도하지 않도록 네. 아니면 자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자살 시도하지 않도록 하게 이제 사례 관리 같은 경우 하는 거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꼭 판단하는 게 이 사람이
그 자살을 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도 네. 파악을 하지만은 이렇게 보호 요인을 파악합니다. 네. 그 보호 요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네. 가령 이제 미혼모의 혼자 직업도 변변치 않는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에서 위에 어머니나 가족들 또 사회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 네. 그 사람이 그래도 죽지 않고 죽진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결국 자기의 자식 네. 또는 나이 들었지만 자기 지켜주는 뭐 부모님 그렇죠. 이런 분들이 늘 그 가장 그 위에 있는 자살의 보호 요인이 됩니다. 네. 호 신부님께 좀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사실 교회에서는 자살을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또 왜곡된 상황이고 또 주위 환경이 너무 상처를 주거나 정말 외롭거나 해서 정말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고 하는 네. 어떤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네. 그런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자살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러면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네. 사실 자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조금 바뀌어왔어요, 교회도. 근데 자살이 분명 가족한테도 고통을 주고, 네. 또 생명은 좀 소중한 건데, 내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네. 우리 소명이 있는데, 네, 분명히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열매 맺고 꽃 피고, 그래서 그 주어진 생명을 잘 가꿔야 될 우리 소명이 있다. 우리 또 교회는 우리는 생명의 관리자다. 주인은 하느님이신데, 그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살은 그 관리를 못한 거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는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죽을 죄고 용서 못할 죄인가? 그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가. 그 부분은 우리 차바나 신부님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하시는데, 신자분한테도 물어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자살 얘기하면, 저기 장례임사 됩니까? 네. 뭐 혹은 뭐 천국에 못 가나요?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네. 가장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게 저희 안에 있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물론 저희 교회 안에서 뭐 교리적으로나 뭐로나 자살자가 죄다. 죄인이다 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바뀔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 그 또 오른쪽 왼쪽에 같이 또 그렇게 오른쪽 왼쪽이시네요. 네. 강도와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때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알았던 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죄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은 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범죄자로서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불의한데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는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네. 없죠. 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강도가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지 우리가? 네. 왜 이 사람을 그리고 또한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줘야겠다. 네. 예.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네.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네. 저 사람이 뭐 낙원을 천국을 가냐 안 가냐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몫이라는 네.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살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굳게 네. 믿으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거. 예,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일을 겪을 때까지 우리가 뭘 했을까? 이웃으로서 스스로 생명 끊는 이웃에게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책임감 그리고 네. 연대 그런 걸 저희가 느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른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함께 있어주는 거.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뭐 그 사람이 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진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말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 큰 게 아니라 충분히 애도하고 그다음에 슬퍼하고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을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 네. 안타깝게 찬미 씨가 바울아 신부님 왼편에 앉는 바람에 좌도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좌도도 뭐 회개하면 또 네. 구원받을 수 그럼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인데. 네. 그 말이 좀 위로가 되네요. 하느님의 몫이 그렇습니다. 있고 인간의 몫이 있다. 근데 저희는 정말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야 되고 함께 연대해야 하는 말씀 해주셔서 위로가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교회 안에서 홍보가 잘 되고는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자살을 정말 단죄의 어떤 가치 평가로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도 이제 이런저런 기회에 자살과 관련된 말이나 글을 쓸 때 이제 교회 가르침에 이제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부분에 이 자살과 관련된 교회 가르침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살을 물론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열어놓은 상태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심한 그런 어떤 고통이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울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질병을 거쳐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라고 이제 교리서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에 사실은 1983년에 교회법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전 교회법에서는 교회가 그 장례미사를 드려주면 안 되는 그런 사례에 어떤 배교자라든지 뭐 이교도라든지 심각한 교회 추문을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자살자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례미사를 드려주질 않았는데 새 법전에는 이 자살자가 빠졌어요. 네. 그 말은 이제는 자살자에 대해서 장례미사를 금하지 않는다. 네. 다만 이제 뭐 교회가 어떤 그 추문을 일으킨 사람들 공개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배교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장례미사를 안 해주는 건데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 장례미사를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또 가톨릭교회 교리에서 보면 이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 기도 안에는 미사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바우나 신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사실은 보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의 어떤 부족함, 이웃사랑의 어떤 부족 이런 거를 또 반성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지 단죄하는 것은 올바른 이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당 안에서도 그렇고 네. 이 사목자가 네. 먼저 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본당 안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사목자부터가 교회 안에서 자살에 대해 이야기도 돼 혹은 뭐 장례미사 돼라고 먼저 말을 한다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먼저 이것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지만은 좀 열린 자세로서 맞습니다. 이것을 먼저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해야지만이 자살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유가족들도 편안하게 와서 이거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미 사목자부터가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 분위기 안에서 이것을 꺼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 사례를 얘기했지만 제가 새신부 때 아주 잘 몰랐을 때 제 본당 교우 자살하신 분을 제가 그 지도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례미사도 참 안 해드리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역할을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좀 죄송한 마음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살의 어떤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자살 예방의 차원에서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차 신부님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그런 징후가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용기입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직면하겠다는 용기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정말 투신하겠다. 네. 하지만은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잘 이렇게 해주지만은 결국에는 그 의사, 전문가, 상담가에게 넘겨주는 거. 그것까지가 나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들어줄 때는 잘 들어줘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음. 만약에 내가 잘 들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좀 잘 들어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희도 하는 얘기를 또 하고 할 때는 상대방이 잘 듣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잘 들어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물처럼 네. 눈도 잘 마주치고 네. 표정도 정말 진지하게 난 널 잘 들어주고 있다. 그다음에 네. 적당한 이런 것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좀 마음으로서 이런 기울임이 있어주면은 정말 안에 있는 것도 잘 꺼내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혹시 이제 위험성이 있는 물건 뭐 이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보이게 처리할 하고. 수 있도록 네. 잘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네. 예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간호도 해줄 수 있고 뭐 약도 갖다 줄 수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의사님에게 보여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가 일반 보통 분들의 자살 예방에서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현 교수님 이제 뭐 환자들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아실 텐데 이런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너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환자들한테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쓸데없는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가족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말로 오히려 좀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환자가 더욱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네네. 라고 좀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네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래.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네. 좀 강하게 가져보자. 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운동하고 뭔가 이제 충고. 예, 충고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정말 오랫동안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의 속속들이 알고 있고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인지를 했을 때는 어떤 정말 이렇게 촌철살인의 말이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충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그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어렵다면 가만히 들어주는 거. 네. 충고보다는 사실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런 거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힘들 때 언제든지 얘기해라. 네. 내가 항상 옆에 있다. 라는 말만으로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전에 좀 더 적극적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사실은 남이 겪은 거를 나도 똑같이 겪었다라는 감정이 있을 때 그거를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똑같이 겪을 수는 없죠. 항상 정신과 의사는 저도 환자의 경험을 똑같이 겪을 수는 없는데 사람 뇌에는 이제 인지 공감 센터 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지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마음으로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반응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 표현하는 모든 것이 다 이해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걸 이해받고 싶어 하는가를 알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뭐 좀 더 덧붙이자면은 뭐 가족 같은 경우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어떤 우울하다는 감정, 힘들다는 감정에 대해서 용인되는 게 그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에서는 와서 투정도 하고 좀 어떤 집에서 할 일에 대해서 약간 해방이 돼서 면제돼서 쉴 수도 있는데 직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말하는 대로 우울증이 심해졌을 경우에 정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식사 잘 못 하고 정말 진이 빠져서 힘든데 조금 뭔가 실수했을 때 너 왜 이래? 왜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라든가 그래서 쉬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너가 마음이 힘든 것 같으니 네. 쉬자. 네. 그다음에 담을 잘 도마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더구나 직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조퇴를 하는데 네. 조퇴나 이제 결근하는 거에 1, 2위 사유가 뭐 우울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이미 우울하다는 감정, 우울 증상에 대해서 이것이 되게 타당한 이유고 휴식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가까운 사람들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좀 이렇게 우울하다는 것이 단순히 연약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치료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고 그러한 범위는 가족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남자들은 좀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신화가 있고 또 남자들끼리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여성들보다는. 네. 네,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그 말만 갖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네. 네. 그 찬미 씨는 어때요? 주변에 친구들끼리 힘들다 할 때 여성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잘 나누고 좀 서로 공감을 잘 해주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사실 여기 이번 시간이 저한테 참 뜻깊은 게 지난번을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쳤던 주위 사람들의 말들이 막 떠올라서 마음이 지금 막 너무 막 슬프고 막 이래요. 연락을 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조차도 사실 진짜 힘들 때 그걸 감추기 급급하지 그것을 누군가한테 나누면 이 사람한테도 짐이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더 커요. 사실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주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걸 보여줘야지 힘든 네. 거를 드러내면 이 사람들도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죽했으면 그런 것들이 감춰지다가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로 나타나는 건데 나는 그런 것들을 사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좀 너무 모른 채 하지 않았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전 여기서 오히려 공감 많이 해주시는 이 세 남성분을 만나서 전 좀 신기하거든요. 네. 제가 좀 제일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신부님들은 또 고해성사가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그런 사정도 많이 또 와서 풀어놓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신부님들을 좀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네. 신부님들한테 힘든 얘기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그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그 자살 유가족 모임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내용을 거기서 서로 나누는지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자살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먼저 하고요. 이분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사실 그 자살 유가족들이랑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고유한 이 전례 안에서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그런 미사 안에서의 그런 이제 해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받는 위로를 거기서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함께 그 안에 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이제 자조 모임을 있어가지고서 그 안에서 이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들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좀 얘기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은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 마음을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조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삶에서 스트레스가 왔었을 때, 어려움들이 왔었을 때 이것이 문제 해결의 옵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특히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 그 받는 구조가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해결 방법으로서 이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케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에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마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가톨릭적인 자살 예방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저희
자살 예방 센터가 올해로 만들어진 10주년이 되지만은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적인 그 자살 예방 그 모델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에 있는 모델과 그다음에 또 동양에 있는 모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또 다르다는 것도 많이 느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자살 예방에 대한 그 입법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톨릭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유가족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식 개선에 대한 그 캠페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제 본당을 그 지역 사회에 그 자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지금 연구들을 계속 지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명 교육을 존중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그 혼란스러운 때 그런 거 적절한 지원해 주고, 무엇보다도 젊은 부부들, 그 처음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적절한 가정에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서 지원을 해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야말로 근본적인 자살 예방 교육으로서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이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땐 누구에게든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교회 생명 이야기 토크 콘서트 포 유, 지금까지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차바오나 신부님, 김신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